겁나 많잖아, 그렇지? 그 전체 어법에서 얘가 한 40% 차지한다고.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해? 40%를 차지하는데 수능에서는요 매년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 말이 안 되죠? 니네 내신에서도 거의 맨날 나올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개념부터 보자. 능동태라는 건 뭐냐면요, 동사라는 행동을요. 그러니까 이 능동태와 수동태를 볼 때는 이 동사를 기준으로 가야 돼요. 동사를 기준으로. 그러면은 동사 앞에는 주어가 나오고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이 주어라는 놈은 이 동사를 하는 놈이고, 목적어라는 놈은 이 동사를 당하는 놈이잖아, 그렇지? 맞죠? 그러면은 요 놈, 이 행동을 하는 입장, 요 입장에서 말하는 거, 이게 능동태야. 알겠냐? 근데 요 당하는 입장이죠. 당하는 입장. 이 당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 이거를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입장 차이. 알겠냐? 입장 차이라고. 내가 벽을 때려. 그럼 여기서 내가 하는 행동은 때리다야. 때리다. 됐어? 그럼 이 때리다를 하는 건 선생님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벽을 때린다. 이게 뭐야? 능동태. 당하는 벽 입장에서 말하면 벽이 노이쌤한테 쳐맞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수동태가 되는 거야. 됐어?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점은 다시 한번 뭐다? 입장이라고. 입장 차이. 알겠냐? 너네가 흔히 능동과 수동을 구분할 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능동은 하는 거고 수동은 당하는 거다.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거야. 그거는 내 아들내미도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냐 당하느냐 해석을 잘할 줄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거냐. 즉, 그 입장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능동과 수동 문제풀이의 핵심은요, 입장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냐. 그래서 하는 입장이냐, 당하는 입장. 이거를 어법에서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 의미상 주어라고 불러요. 의미상 주어.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예시를 보자. 주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방식. 예를 들어 정말 쉬운 예식 I love you 나왔어. 그럼 love라는 이 행동을 누가 해? I가 해. 그래서 I의 입장에서 말하면 능동태가 되는 거야. 거꾸로 you 입장에서 말하면은 이렇게 얘 입장에서 말해야 되니까 얘를 앞으로 뺀 거거든. 그래서 you are loved by me가 되면 뭐야? 수동태가 되는 거야. 됐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능동태라는 거는 잘 봐봐. 주어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고 했지 내가. 근데 얘들아, 우리 문장에 형식 5개 있잖아. 1, 2, 3, 4, 5 형식. 근데 모든 형식에는 다 주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태는요, 이론적으로 모든 형식에서 쓸 수 있는 거야. 왜? 모든 문장에 주어가 있으니까. 근데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 했죠. 근데 목적어가 있는 형식은 3, 4, 5 형식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는 3, 4, 5 형식에서만 가능한 거야. 됐냐? 목적어 입장에서 말해야 되는데 1, 2 형식은 목적어가 없잖냐. 그렇지? 그러니까 1, 2 형식에서는 수동태가 안 되는 거야. 아까 배운 거랑 연결해볼까? 1, 2 형식 동사를 자동사라고 불렀어. 맞지? 그러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한 거야. 됐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간혹가다 나오는 시험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or happened 이렇게 써있어. 밑줄 쳐져 있어. 어법상 맞냐 틀리냐. 그래서 나와 있다고 응수동 할 때. 그럼 얘는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틀려요. 왜 그런 줄 알아? 잘 봐봐. happen이 무슨 뜻이야?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죠. 발생하다. 자, 발생하는 건 주어가 지가 알아서 발생하는 거죠. 지가 그냥 발생하는 거잖아. 주어 지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무슨 동사야? 자동사거든? 근데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틀린 거야, 얘. 뭐 해석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틀린 거야. 그냥 잘못된 표현이라고. 됐냐? 자동사는 왜 수동태가 안 된다? 목적어 입장에서 말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잖아, 자동사. 됐어? 그러니까 틀린 거야. 알겠죠? 이게 능수동의 기본이고요. 여기서 팁을 한 가지 좀 추가로 드릴게요. 팁은 어떤 거냐? 능동태는요, 주로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능동태죠?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근데 수동태는 비동사의 PP형이죠. 수동태는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구분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또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하느냐 당하느냐 해석으로 구분하거나. 됐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좀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요거까지 설명하고 좀 시작할게요. 사역동사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 얘들아, 사역동사 제발 시키다라고 해서 쓰지 마요. 제발 부탁이야. 시키다 아니에요. 시키다 아니에요.
너네 혹시 겨울왕국 봤냐? 전원가 봤냐? 난 안 봤거든. 거의 한 10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거기에서 노래 부르잖아. Let it go 노래 부르잖아. 뭔 뜻이야? 문법적으로 말할게. 얘가 사역동사야.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야. 어떻게 써요? Let it go, let it go. 아니 많이 불러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제 저기 뭐야 당시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있어요. 그 겨울왕국 한창 유행할 때 그때 그 중3이었던 친구가 겨울왕국을 보고 왔어.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안 봐서 모르거든. 근데 뭐 엘사인가 머시기인가 봐 이 레디코를 막 부른대 그 영화 중간에. 근데 자막에 해석이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자막에 다 잊어라고 나와 있었대요. 다 잊어, 다 잊어 이렇게 나왔었대. 그러니까 얘가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쌤, 레디코가 왜 다 잊어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왜 이 뜻인 줄 알아? 그걸 알려줄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래서 이 친구한테 처음으로 질문한 게 이거였어. 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화를 안 봤다고 했죠. 내가 뭘 물어봤냐면 혹시 그 레디코 노래 부른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어떤 힘든 일을 겪었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힘든 일을 겪었냐? 오 맞아요. 쌤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어떻게 알았냐고? 이 it이 가리키는 게 그 힘든 일이야. 힘든 일. 힘든 일이 가게 내버려도 이런 뜻이에요. 내 머릿속에 힘든 일이 있어. 이게 가게끔 내버려도 잊어버려. 이렇게 의역한 거야. 됐냐? 이런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사역동사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예시를 하나 보는데요. 자, 사역동사가 뭔지 정확하게 말해드리겠습니다. 시키다가 아니고요. 사역동사는요. 주어가 어떤 행동을 직접 하는 게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딴 놈이 해주는 거야. 딴 놈이 해주는 거. 이게 뭐야? 사역동사예요. 한 번 더. 사역동사가 뭐라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딴 놈이 해주는 거야. 딴 놈이 해주는 거. 됐어? 다른 사람이 해준다. 다른 사람이 해준다. 됐어? 그래서 시키다가 아니라 해주다에 가까워요. 다른 사람이 해주다. 알겠냐? 자, 너네가 오늘 테스트를 봤습니다. 나는 어제 머리를 잘랐다. 영어로 쓰라고 했죠. 자, 너네 어떻게 썼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맞죠? I cut my hair yesterday. 이렇게 쓰셨잖아 다. 아, 틀렸어요. 왜 틀린 줄 알아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I cut이죠. I cut만 봐봐. 내가 잘랐네. 니네가 무슨 뭐 아저씨에 나온 원빈이냐? 니네가 잘라 머리? 니네가 잘라? 아니잖아. 니네 머리 자르면 어디가? 미용실 갈 거 아니야. 미용실 가서 미용사가 잘라줬잖아. 근데 왜 지가 잘랐다고 그래? 잘못된 거죠. 그래서 머리를 잘랐다는 행동은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죠? 이때 쓰는 게 뭐라고요? 사역동사. 됐냐? 그래서 정리해볼까요? 내 머리를 누군가가 잘라주게끔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head라는 사역동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머리가 어제 잘려지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누구에 의해서? 당연히 미용사에 의해서겠지. 됐냐? 그래서 사역동사는 다시 한번 말한다. 내가 직접 하는 행동이 아닐 때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야, 나 어제 개명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서 또 I changed my name yesterday 이러면 틀린 거예요. 왜? 아니 개명을 하면은 내가 이름을 바꾸냐?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라 그럴까? 만약에 석현이가 난 내일부터 홍석현이 아니라 홍석천이다 이랬어. 예를 들어서 예시야 예시. 이렇게 날 이제부터 홍석천으로 불러라. 그럼 이제 민증 발급받으면 홍석천으로 나오냐? 아니잖아. 홍석현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름을 바꾸는 건 내가 바꾼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 법원 같은 데 가야 될 거 아니야. 개명 신청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내 이름을 바꿔주는 거는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바꿔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행동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딴 놈이 해주는 거죠. I had my name changed. 이렇게 쓰는 거라고. 됐냐? 내 이름이 바뀌게 한 거라고. 알겠죠? 사역동사는 다시 한번 보다. 행동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야. 딴 놈이 해주는 거라고. 알겠죠? 자, 여기서 부수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역동사 세 가지가 있죠. let, make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뭡니까? 딴 놈이 하도록 하는 거야. 딴 놈이. 됐어? 딴 놈이 하게끔 하는 건데, 근데 이 세 가지가 강세가 좀 달라요. 강세. 의미가 좀 달라. 자, make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뜻을 써줄게. make는 강요하다 해줬다고. 강요하다.
됐어? 아담에서 뒤진다 이거예요. 됐어요? have는요 좀 이제 뭐라면요 뭐라고 할까 좀 뭐뭐 하게 하다 우리말로 해서 이렇게 하거든.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서 하는데 약간 요놈의 뜻과 요놈의 뜻이 약간 좀 중간적인 뜻이고 가장 범용적으로 이제 많이 쓰여요.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뭐 사실 좀 약하게 표현하자면은 부탁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부탁보다는 조금 더 세요. 강세가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let은 해석을 둘 중에 하나인데요. 허용하다의 뜻이 있고요. allow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버려두다 leave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let it go 해석할 때 어떻게 했냐 힘든 일이 가게 내버려둬라라는 뜻이에요. 내버려둬라. 됐어? 내버려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강세만 좀 간단하게 봤습니다. 아야, 잠깐만 이게 마지막이거든. 요것만 할게, 요것만 빨리 할게. 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중학교 때부터 맨날 듣던 거죠. 그렇죠? 니네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하면은요,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이걸 겁니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온다.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온다. 무슨 뭐 수학 공식 외우듯이, 뭐 근해 공식 외우듯이 막 열심히 외웠어, 니네가. 자, 근데 그게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근데 막상 니네가 그 개념을 알고 있어봤자 맨날 틀리잖아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문제, 왔을래 됐을래 이런 문제 나오면 맨날 틀리고, 그렇죠? 자, 관계대명사의 개념을 알려줄게. 관계대명사는요, 여러분 부연 설명이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부연 설명.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가 부연 설명이거든. 내가 예문 하나 줄게요. 봐봐. Those who hold their cards close to the vase are really the ones who play the winning hand.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그럼 보통 얘네가 구문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묶어서 얘 꾸며주고요. 얘가 이렇게 묶어서 얘를 이렇게 꾸며줘요. 맞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구문 분석할 때. 맞아요. 이거 맞아.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너네가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카드를 조끼에다가 너무 가까이 쥐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거든. 또는 이기는 패를 쥐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럼 내가 지금 각각의 후를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뭐뭐 하는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뭐뭐 하는 쥐고 있는 그렇죠? 이 패를 쥐고 있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했잖아. 이음자 받침 끝나게. 이게 뭐라? 맞다고. 맞는데 좀 다르게 해볼게요. 다르게. 전 좀 다르게 해석해볼게요. 잘 봐. 잘 따라와요. 또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후 누구냐면 이런 뜻이야. 됐어? 그러니까 니네가 후가 누구라는 듯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야. 조끼에다가 너무 가까이.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적어.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누구냐면 이기는 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후라는 건 결국 이 관계대명사가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의문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의문사.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후가 아니라 위치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아주 유용한 도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도구가 which 어느 것이냐면 이런 뜻이야. 어느 것이냐면 바로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연설명. 부연설명. 그래서 야 내가 진짜 기가 막힌 장소를 하나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어디냐면 where. 됐어? 야 내가 그 갑자기 한 시기가 생각나는데 그 시기가 when 언제냐면 이게 관계사의 개념이에요. 됐냐? 그러니까 관계사라는 건 다시 한번 뭐다? 부연 설명의 개념이야. 부연 설명. 됐냐?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면서 앞에 나온 명사 우리가 선행사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 이게 뭐다? 관계사의 개념입니다. 알겠냐? 그래서 니네가 앞으로 만약에 관계사 해석이 헷갈리면요 이제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썼어요. 후가 나왔어. 그게 누구냐면 which. 그게 어느 것이냐면 that. 근데 그 대상이 뭐냐면 where. 근데 그게 어디냐면 when. 근데 그게 언제냐면 이러면 돼요. 됐어? 만약 y가 나왔어. 그게 왜 그러냐면 how 나왔어.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냐? 지금 내가 알려준 건요 철저하게 해석하는 방법 알려준 거예요. 해석하는 방법. 알겠냐? 해석하는 법 알려준 거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어법 학습의 목표는 뭐라고 했죠? 해석과 영작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제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위한 방법을 저는 알려준 겁니다.
있습니다. 물론 어법적인 것도 알려줄 거야. 우리 교재 나가면서.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일단은 해석. 됐냐? 좀 관계사 좀 감이 와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됐죠? 자, 그래서 이거 혹시 못 쓰신 분이 있고 이게 뒤에 이제 이 마무리할 건데 마무리 멘트 필요 없거든요. 혹시 못 쓰신 분이 있을 테니까 이거 좀 띄워놓을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들어왔는데도 폰을 보고 있는 건 뭐야 이런 씨. 자, 아까 나눠준 그 프린트 있지? 그거를 좀 볼 거예요. 첫 페이지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어법의 좀 약간 언어적, 해석적 접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은 좀 다른 그런 언어적 접근을 배워본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어법 문제도 좀 잘 풀고 싶을 테니까 이제 그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오늘 이걸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설명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줄 거야. 다음 시간에 꼭 책 가져와야 된다. 알았지? 꼭 가져와야 돼. 자, 처음에 개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읽었던 부분이거든?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건 문법이 아니고 어법이다. 고등부 어법은요 언제나 전범위로 시험에 나와요. 전범위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법 풀이 방법이에요. 풀이 방법.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이 풀이 방법을 알려줄 건데 보기 전에 앞서서 선생님은 이거 안 써도 돼. 여기 프린트에 다 써 있어. 선생님은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을요 딱 3개로 정리합니다. 3개. 이거밖에 없어요. 고등부에서 나오는 거. 수능 포함해서. 첫 번째 동사 관련 어법. 두 번째 절 관련 어법. 세 번째 기타. 전 이렇게 퉁쳐버립니다. 됐어? 이 3개밖에 없어요. 어법에서 나오는 거는요. 요 기타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명사, 뭐 또는 뭐 대동사, 뭐 병렬 구조, 뭐 도치 구문, 뭐 형용사대 부사, 강조 구문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기타예요. 뭐 비교 구문도 있고요. 그럼 이게 출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일반적으로 5대 3대 2 정도 돼요. 보통 출제 비중이 한 이 정도 돼. 근데 거의 2학기 정도부터는요 이 출제 비중이 좀 바뀌어요. 이 두 개가 5대 2대 3. 요 기타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요. 보통 2학기부터는요. 왜 그러냐면 이 기타에 있는 애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해석을 안 하면 못 푸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해석 물어보는 문제야. 사실상 표면상으로는 어법 문제인데 사실상 해석 물어보는 문제거든. 근데 학년이 낮을 때는요 지문이 쉽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쉽거든.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얘네의 난이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기타의 비중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의 1위는 동사 관련 어법이죠. 내가 50%라고 썼는데 사실 50%가 넘어요. 그러면 이 동사 관련 어법이라는 놈만 우리가 제대로 익혀도 정답률이 훨씬 많이 올라가게 되겠네 지금보다. 그렇죠? 아니 절반이 나오는데 어법 시험에서 니네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거 아무 시험지나 띄워도 얘가 절반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왜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동사 관련 어법이 뭔지를 좀 간략하게 말해줄게. 여기 프린트에 다 써있는데 여기 내가 1순위 동사 관련 어법이라 썼지. 자, 동사 관련 어법은요 쉽게 말할게요. 이게 뭐냐면 동사처럼 생겼어. 그럼 싹 다 동사 관련 어법이야. 됐어? 다시 한번 동사처럼 생겼으면 동사 관련 어법이야. 예를 들어서 make라는 동사 원형이 있다고 쳐볼게. 그럼 이 동사 원형을 내가 다른 형태로 써볼게. 예를 들어서 makes라고도 쓸 수 있고요, making으로 쓸 수도 있고, to make로 쓸 수도 있고, made로 쓸 수도 있고요, have made로 쓸 수도 있고요, will make로 쓸 수 있고, will have made로도 쓸 수 있고요, to have made도 쓸 수 있고, 건마 맞춤 종류가. 그렇죠? 이거 다 합친 거. 이게 다 뭐야? 동사 관련 어법이야. 그래서 그냥 동사처럼 생겼으면 동사 관련 어법이야. 근데 내가 방금 말했다시피 동사 관련 어법이 출제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출제율이 높은가? 그걸 말해줄게. 내가 잠깐 그 메모장 하나 띄울게요. 얘들아, 니네가 중학교 때 그 배우는 문법 교재를 보면은요, 뭐 예를 들면 마더통 3800제라든가 아니면 뭐 그래머 인사이드라든가
이런 교재를 보면은 챕터가 있잖아, 챕터. 그럼 보통 그 챕터가 순서가 어떻게 가냐면 이 순서로 가요. 자, 첫 번째 문장의 구조. 이 시제, 조동사, 수동태, 부정사, 분명사, 분사, 비교구문, 그 다음에 접속사, 관계사, 가정법, 수구문. 보통 요 순서예요. 보통 챕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은 이 12개의 챕터 중에서 동사 관련 어법이 뭔지 내가 한번 체크해 볼게. 동사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어법. 문장 구조, 시제, 조동사, 수동태, 부정사, 동명사, 분사, 가정법. 이게 다 동사 관련 어법이야. 내가 몇 개 체크했어? 8개 체크했어. 야, 12개 중에 8개가 동사 관련 어법이야. 당연히 많이 나오겠지. 됐냐? 여기에서 접속사, 관계사 있지. 이게 뭐야? 이게 절 관련 어법이야. 절 관련 어법. 그리고 나머지 비교구문, 특수구문. 이게 뭐야? 이게 기타야, 기타. 됐냐? 야, 12개 중에 2개가 2번, 3번이었고 나머지 8개가 뭐야? 동사 관련 어법이야. 당연히 동사 관련 어법이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냐? 자, 그래서 동사 관련 어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니네가 알아도 정답률 50% 됩니다. 여기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내가 절 관련 어법 설명해 줄 거거든. 그것까지 익히면 이제 니네 정답률이 70에서 80% 되는 거야. 완벽하게 익혔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얘기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네가 만약에 어법 숙제를 한다. 아니면 어법 데일리 테스트를 푼다. 또는 니네가 내신 대비 들어가서 어법 문제를 푼다. 그 어떤 상황이 됐을 때라도 이 프린트를 펴고 이 과정대로 푸세요. 알겠죠? 어느 상황에서라도 어법 문제를 풀 때 이걸 보고 이 과정대로 푸세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익힐 수 없습니다. 내가 아까 얼마나 걸린다 했지? 6개월 걸린다 했어요. 6개월. 이 프린트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까지 이거를 보고 익히세요. 이걸 보고 익히고 얘네가 이대로 풀 수 있으면 너네의 어법 실력은 나랑 비슷해질 거예요. 알겠죠? 다 풀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근데 이 동사 관련 어법은요, 그냥 이걸 짧게 말하면 결국에는 동사 플러스 준동사에 관련된 어법이다. 이렇게 그냥 퉁칠 수 있어요. 동사와 준동사에 관련된 어법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이게 뭔데? 얘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준동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준동사에 대한 설명. 이거 좀 필기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필기 좀 할게. 준동사. 너네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이 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준. 뭐 예를 들면 준사역동사, 준부정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 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의 그 정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의 그 정도이다. 우리 말로는 준하다라는 표현이죠. 야, 예를 들어서 준 프로게이머야. 그럼 거의 프로게이머급이다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준이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슷하다라는 뜻이야. 비슷하다. 됐냐? 즉 준동사라는 건 뭐냐? 동사랑 비슷하다. 준사역동사, 사역동사랑 비슷하다. 준부정어, 부정어랑 비슷하다. 됐냐? 비슷하다는 뜻이야. 근데 얘들아,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잘 봐봐. 준동사를 다시 풀어서 쓰면요, 동사와 비슷하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비슷하다는 말 자체는요, 결국에는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얘랑 둘이 비슷하네? 그럼 둘이 동일 인물이에요?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할 건데, 준동사는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야. 준동사가 동사가 될 확률 0%예요.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니네가 고등법법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죠? 내가 이 얘기만 한 6번 할 거야 오늘. 자, 다시 한번 보자. 준동사는 동사랑 비슷하거든? 근데 동사가 아니야. 알겠지? 그럼 내가 비슷하다고 했잖아. 뭐가 비슷한데? 예를 들어 쌍둥이를 낳았다고 해봐. 그럼 쌍둥이는 뭐가 비슷해요? 일단 생긴 게 비슷하죠. 형태가 비슷합니다. 형태. 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또 뭐가 비슷하냐? 성격도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도 비슷합니다. 이 준동사는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준동사가 동사랑 비슷한 애들이구나. 생긴 게 비슷하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특성이 비슷하다? 특성이 뭔 특성 말하는 건데? 이 특성을 알아야겠죠? 이 특성을 네 가지를 쓸게요. 네 가지.
자, 동사는요, 여러분 시제를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준동사도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오케이? 자, 동사는 긍정과 부정을 표현할 수 있죠. not을 붙이거나 don't 붙이거나. 그렇죠? 준동사도 긍정, 부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태를 표현할 수 있죠. 능동과 수동을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준동사도 능동과 수동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자, 잘 봐봐. 동사 앞에는 뭐가 나오지? 주어 나오지.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나 뭐 이런 애들 나오죠. 그렇죠? 준동사도 똑같습니다. 준동사 앞에도 주어가 나오고요. 준동사 뒤에도 목적어나 보어가 나와요. 똑같아. 됐어? 이때 이 준동사 앞에 오는 주어 있죠. 주어. 이걸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아까도 잠깐 말했던 거야. 이걸 바로 의미상 주어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봤죠?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뭐다? 준동사의 주어야. 준동사의 주어. 됐냐? 그러니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있죠. 이거를 준동사도 가지고 있다고 해. 그렇지? 자, 근데 그래서 준동사라는 녀석 중에 이 종류가 뭐가 있는가? 다 니네가 알고 있다. 준동사의 종류를 정리해 볼게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마지막 세 번째, 분사입니다. 다 들어봤죠? 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 불러? 준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됐냐? 그럼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부정사, 동명사, 분사 전부 다 뭐라고? 동사가 아니라고요. 계속 얘기하죠. 동사가 아니에요, 얘네는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품사 역할을 하거든. 다른 품사. 그 품사를 미리 써줄게.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명사 이름에 써있죠? 명사. 분사는 형용사예요. 됐어? 야, 여기 동사 역할 하는 거 있냐? 없잖아. 그렇지? 너네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진짜 어법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엄청나게 많이 배운 그 문법적인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 그럼 나는 대답합니다. 다 외워야 돼. 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이건 알아야 된다 정도는 내가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거는요, 저랑 다시 공부를 할 거야. 근데 최소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동사 관련 어법을 풀 수 있거든요. 최소한의 것만 알려줄게요. 최소한의 게 뭐냐면요, 바로 품사, 자리, 해석입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이건 알아야 돼. 품사, 자리, 해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명사야. 그럼 동명사는 품사가 명사고, 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쓰이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당연히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형태까지 알면 좋겠죠. 동사의 ing 정도. 됐냐? 이거는 알아야 돼.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최소값이야, 최소값. 이것도 모르면 어법 문제 못 풀어요. 알겠죠? 품사, 자리, 해석 이것만큼은 기억하자고. 알겠지? 자, 아까 전에 제가 또 어법이 어려운 이유 해갖고 말했던 게 용어가 어려워서라고 했어요. 자,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잘 들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거니까. 자, 부정사라는 거는 말뜻이 뭐냐면요,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아니 부사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야. 뭐가 안 정해져 있는데 해석이 안 정해져 있어요. 해석이 안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해석이 많아.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생각해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뭐뭐 하는 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뭐뭐 하는, 뭐뭐 할. 뭐 비투 용법. 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막 많잖아요. 그렇죠? 투부정사, 부정사는요, 해석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해석이 제한이 없습니다. 뭐뭐 하다라는 이 동사 해석을 제외하고는 다 가능해요. 사실상 해석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부정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to infinity라고 해요. infinity가 뭐야? 무한대잖아. 그렇지? to infinity. 무한하니까 그런 거야, 해석이. 자, 바로 이어서 동명사. 동명사는 이름이 정직하죠.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명사예요. 분사 볼게요. 분사는 특히나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나누잖아. 그치? 일단 분사라는 말을 알려줄게. 이 분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눌 분자거든요. 니네 수학에서 분수 있잖아, 몇 분의 몇. 그 분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럼 분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뉘어진 말이라는 뜻이거든. 나뉘어진 말. 나뉘어진 말이 뭐야? 봐봐. 준동사라는 건 애초에 어디서 파생된 거냐? 동사에서 파생된 거야. 그치?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뉘어진 말 이런 뜻인 거예요. 일단 말 뜻은요. 됐어?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분사를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participle이라고 하거든. 분사를 영어로 participle. 여기 part라는 말 뭐예요? 부분이잖아, 부분. 그래서 나뉘어진 말이다. 여기서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분사는 ing 형태, 과거분사는 동사의 ed 형태로 많이 쓰지. 그렇지? 그럼 이 과거분사라는 명칭은 어쩌다 나온 거냐면 과거형 동사랑 똑같이 생긴 분사 이런 거야. 과거형 동사랑 똑같이 생겼잖아. 동사의 ed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형 동사와 똑같이 생긴 분사, 이걸 줄여서 과거 분사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됐냐? 그래서 분사는 영어로 participle인데 과거는 영어로 past죠. 그래서 앞글자 따서 pp라고 부르는 거야. 됐냐? 이렇게 용어가 나온 거야. 현재 분사, 얘는 이제 과거 분사 했으니까 깔맞춤 해야지. 그래서 현재 분사라고 이름 지어준 거고요. 됐냐? 그러니까 용어 정리했습니다. 용어 정리. 자, 정리할게요. 준동사는 다시 한번 뭐다? 동사는 아니다. 하지만 동사랑 비슷한 집단을 말하는데 그 녀석이 바로 뭐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사실 부정사도 종류가 두 개 있어요. 투부정사랑 원형 부정사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분 안 할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는데 셋 다 동사가 아니고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최소로 알아야 된다? 최소 품사 자리 해석은 알아야 된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준동사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뭐 이제 새삼스러울 게 없고요. 준동사라는 녀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요 개념을 가지고 동사 관련 어법을 풀 겁니다. 자, 가볼게요. 풀이 과정이라고 써놨거든요. 자,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3번에 풀이 과정으로 써놨죠. 제가 써놓은 거. 요것만 여러분이 주구장창 보시면 돼요. 요 풀이 과정만. 알겠죠? 자, 동사처럼 생겼어. 자, 예를 들어볼게. made에 밑줄이 딱 하고 쳐져 있어.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순서를 알려줄게. 순서가 3단계밖에 없거든. 요 순서만 따라가면 돼.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아? 아니면 동사 자리가 아니야?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쌤, 이걸 어떻게 검증해요? 구문 분석해서. 선생님, 전 구문 분석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틀리면 돼요. 구문 분석 못하면 동사 관련 어법 못 풀어요. 못 풀어. 내가 미리 말할게요. 2단계가 절 관련 어법이거든요. 절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도요, 구문 분석 못하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구문 분석을 못하잖아요. 그럼 어법 문제의 80%를 못 푸는 거예요. 알겠냐? 그래서 구문 분석 연습 열심히 하는 거고. 이해됐지? 자, 다시. 구문 분석을 통해서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동사 자리가 맞다? 아니다. 둘 중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동사 자리가 맞으면요, 이제 세 가지, 아니 고2니까 네 가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시제가 맞냐? 수일치가 맞냐? 태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마지막으로 자동사, 타동사. 이 네 가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됐어? 근데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걸 말해줄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수일치랑 태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요. 이 둘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 태예요. 태.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능동태와 수동태가 시험에 거의 40%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지? 태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반대로 시제 있죠. 시제. 시제는요, 출제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안 나와요. 잘. 시제 문제는 어디서 잘 나오느냐?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잘 나와요. 니네랑 상관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시제 문제 내봤자요, 그 대과거 시제 있죠. 헤드 PP. 그 정도 말고는 고등부에서 낼 게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 안 나와요. 니네 왜 중딩 때 그런 거 배우잖아. 뭐 현재 완료, 뭐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있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딴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안 나와요. 됐어? 수일치랑 태,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타동사 구별도 나오긴 하는데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메이드에 밑줄 쳐져 있는데 구문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아.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뭐 신경 써야 돼? 첫 번째, 시제가 맞는가? 과거형으로 써 있잖아. 과거 시제가 맞는가? 이걸 검증을 해. 수일치가 맞는가? 만약 과거 시제가 맞다면 수일치는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S 같은 거 붙일 일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태가 맞는가? 능동형이잖아. made니까. 그렇죠? 수동형이면 뭐 was made, 뭐 were made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게 맞는가? 요 세 개를 검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에 맞춰서 이제 답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사 자리가 맞다니까. 자, 그럼 반대로 동사 자리가 아니야. 야,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건 여기에 동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뭘 써야 돼? 준동사를 써야 돼. 알겠냐? 동사를 못 쓰니까 준동사를 쓴 거라고. 준동사, 부정사나 분명사나 분사를 쓴 거라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선생님, 동사 자리가 아닌데 준동사를 써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뭘 써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셋 중에 뭘 써야 돼요? 그렇죠? 셋 중에 뭘 써야 되는지를 알려면요, 우리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최소한으로 내가 뭘 알아라? 품사, 자리, 해석 정도는 알라고 했죠. 이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알려주면 제가 좀 성의가 없겠죠? 팁을 줄게요. 팁. 만약에 동사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요, 잘 봐봐. 이거 좀 지울게요. 얘들아, made라는 요 형태는요,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지만 PP일 수도 있잖아. 생긴 것만 봤을 때. 그렇죠? 3단 면허가 이 둘이 똑같으니까. 그럼 봐봐. 내가 구원분석을 했는데 동사 자리가 아니래. 그럼 일단 얘 탈락이잖아. 동사 자리 아니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뭐야? 얘만 남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 밑줄 쳐져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밑줄 쳐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무슨 말이냐? 밑줄 쳐 있는 형태가 PP잖아요. 얘가 아니라는 거 검증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얘는 문제의도가 뭐냐? PP 슬랙 ing 슬랙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됐어? 예를 들어서 to make가 나와 있어. 밑줄 딱 쳐져 있어. 법상 맞냐 틀리냐 나왔어. 구문 분석 해보니까 동사 자리 아니야. 그러면은 밑줄 쳐져 있는 이 투부정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이 자리에 투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나? 투동사 원형 써야 되나? 아니면은 to be pp 써야 되나? 수동으로 혹시 써야 되나? 아니면은 to have pp 과거 시제로 써야 되나? 아니면은 아예 ing 동명사를 써야 되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됐어요? 됐어? 근데 마지막 팁을 줄게요. 보통 준동사 문제일 때, 그러니까 동사 자리가 아닐 때, 이때 웬만하면요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능동 대 수동, 즉 ing 대 pp. 여기 써놨죠. ing 대 pp.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시험에서 내기 제일 좋거든. 그럼 얘들아 봐라. 동사 관련 어법이 모든 어법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어. 그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했어. 근데 동사 관련 어법은 결국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출발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동사 자리가 맞을 때 여러 가지를 신경 쓰는데 해를 신경 쓰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했죠. 어라? 동사 자리가 아닐 때도 얘가 제일 많이 나오네. 됐어? 그러니까 해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듯이. 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거, 이 동사 관련 어법을 풀 때는요, 능동, 수동 구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왜? 제일 많이 나오고. 이것만 할 줄 알아도요, 정답률 30-40%는 올라가요. 이것만 할 줄 알아요. 알겠니? 여기까지가 동사 관련 어법 풀이 과정입니다. 되게 심플하게 썼죠, 제가? 물론 이 과정대로 풀려면요, 니네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오늘 한 번 들은 걸로는 사실 제대로 하기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 프린트를 보면서 이 과정에 맞춰서 이제 항상 숙제를 해와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숙제를 내드릴 건데 잠깐만, 내가 스타트 교재를 안 보내요. 책 좀 잠깐 빌려줄래요? 이걸로 보면 안 돼요. 내가 그때 책 만들어주는 사람들 걸로 가야 돼. 여기 안 맞는 게 여기 있다. 내가 그때 122쪽인가부터 그때 프린트로 줬거든. 여기부터 진도를 나갈 거라서. 그래서 쓰임상의 부분 같은데 오늘 배운 게 동사 관련 어법이기 때문에 동사 관련 어법 문제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건너뛰으세요. 앞부분을 건너뛰고요. 어디 가냐면 151에서 152 잠깐만
오늘이 7월 15일. (151에서 156쪽) 잠깐만. 명사대명사는 아직 안 했으니까 형용사부터 비교. 여기만 해야겠다. 일단 여기